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이어서 그런지 시상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상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회사도 상 받는 곳 있고. 네. 예. 저 아는 분들이 이제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제 괜찮은 기업이 돼가지고 예, 연말에 막 드레스 입고 상 받으러 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나한테는 뭐 없나? 제가 저희 집에 상 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스스로 주셔야겠네요. 예정이 없어가지고. 뭐 상을 받으신다면 그 뭐 표창장, 무슨 상, 우수상, 대상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상품, 부상 이런 게 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탐나잖아요. 뭐 예. 어디 가서 1등 했다 그러면 야, 상품 뭔데? 예. 요즘에 오디션 뭐 가수 이래 노래 프로그램들 보면은 야, 무슨 차도 주고 예. 현금도 주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스스로 갖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혹시 있으신가요? 건강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코가 요즘에 감기가 예. 저도 코감기가 이제 슬슬 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안 아픈 것만 해도 괜찮아. 요즘에 그쵸. 막 3주, 한 달씩 아프시니까요. 저 노트북 한 대 갖고 싶습니다. 노트북이요? 예. 어... 갑자기 새해 일 열심히 해보자고. 아하. 그러면 과연 노트북만 갖고 일은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노트북은 근데 늘 가격이 그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 소장님 생각하신 가격은 얼마인데? 한 뭐 100만 원 초반 에이. 아닌가요? 요즘 더 비싸잖아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진짜요? 네 하기는 그 돈 잘 번다는 김은희 작가가 장항준 감독한테 노트북 사달라 그랬는데 네. 그 한 번에 오케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하. 그거 보면 남편들 오케이 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분야는 네.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좋은 소식보다는 좀 힘겹고 버거운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그랬던 것 같네요. 한번 상을 줘보죠 우리끼리. 네. 경제 분야의 뭐 키워드,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태. 뭐 다 아슬아슬했던 아슬아슬상. 아 진짜 마음 처참하네요. 그때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많이 터졌으면. 예, 금융위기 촉발하나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 두근두근 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야, 이건 또 뭐야? 폭탄상.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예, 정말 예.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예. 크리스마스 때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챗 GPT. 와 이건 좀 책상이에요. 이 정말. 챗GPT를 요즘 보면은 이 생성형 AI라고 하죠. 요즘에 그 발전 속도가 불과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딩 광고 한번 보셨어요? 그 퇴근 때쯤에 네. 얄미운 대리가 보고서 하나 올리고 가 그랬더니 그 챗 GPT로 10분 만에 보고서 쓰고 퇴근하더라고요. 후배 직원이. 그러니까요. 이게 한 1년 전에 챗GPT 나오고 사람 이렇게 어떤 음성을 흉내낼 때는 야, 이거 진짜 미래에는 어떤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라든가 이거 다 사라지겠다. 이거 GPT AI가 다 하면 그쵸? 되는 거 아니야? 먼 미래에는이라고 한 5년, 10년 바라봤는데 불과 1년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의 음성을 한 3분 정도만 녹음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표정과 음성으로 뭐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실제 그 사람 얼굴로요. 이제 네. 한 1년 정도 후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게 구현될 것 같아서 이 방송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벌써 모 방송사에서는 앵커가 이제 AI로 AI 방송을 앵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생성형 AI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DJ 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랍어로 그러니까요. 그러다 아무렇지도 갑자기 않게. 프랑스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걸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해 영어 공부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이제 영어 공부 왜 열심히 하나?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는데요. 예, 요즘에 그 전화 영어 옛날에 네. 김현우 소장님 네네네. 영어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네. 외국인하고 근데, 이제 예, 전화 통화해서. 이제 전화 영어나 외국인 영어가 대화하는 수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어 언어 배우는 거는 네. 이 AI가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순살 아파트 이건 뭔 상을 주죠? 아직까지도 이거 무슨 상을 줘야 되나요? 네. 그
뭐 잇몸으로도 먹는 뼈 없는 치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이거는 배신의 상. 배신의 상.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주고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네.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거금을 들여서 사는 그런 것인데 그런 대상인데 내 집 마련은 또 꿈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아주 이제 안 좋은 요즘에도 또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점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올해 하극상으로 꼽았어요. 하극상. 하극상. 전세 사기와 순살 아파트. 전세 사기와 순살 수상. 아파트. 예. 그다음에 신원 미상 초전도체. 아하. 그럴 듯하네요. 신원입니다. 작가님 이제 갑자기 원고를 갑자기 잘 쓰시는 건가요? 네. 희망회로상. 희망회로상. 희망- 엔저. 엔저. 괜히 엔저 이참에 일본 좀 가고 싶다. 뭐 이렇게 가서 노는 상상 막 하지만 네. 현실은 네, 상상이었어요. 네. 예. 아유 진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죠? 이게 올해 안에 다 벌어진 일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참 믿을 수 없는.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그 뉴스는 경제다 아이템은 오늘의 울상, 오늘의 울상. 집값, 부동산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 기적과 같은 일은 없었고요. 예상한 대로 제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직장인이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 하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분은 뭐 내년에 오른다, 내년에 내린다 얘기가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분분할 때 결론은 모른다. 모른다죠. 사실은 이 전망이나 예측 자체에 너무 큰 기대라든가 뭐 이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왜요? 뭐 전문가분들한테 지금 이맘때쯤이면 늘 누구나 이제 전문가들을 어느 방송이든 어떤 매체든 모셔놓고 듣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잖아요. 신년 운세 보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써주시는 거죠. 뭐 네. 금리가 이렇게 되고 미국이 금리 기조를 어떻게 하고 또 이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제 전망이나 뭐 부동산 전망 이런 걸 봤을 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나한테 그럼 최악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내년에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금리도 안 낮아지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 부담도 커지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최악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더 오르거나 이 상태로 유지돼서 내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집을 안 사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이런 거 줄여가지고 대응하면 되겠네라고 한다면은 그 판단에 그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집값이 이제 오른대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래 그러면 지금 사야지 혹은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왔을 때 어떤 게 더 최악이냐 그런 거에 참고 자료로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금리가 네. 되게 지루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이나 투자에서는 진짜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동산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영향을 미치는 게 주택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는 사실 시장 환경, 그 시장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말씀하신 이제 금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피로도가 쌓였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주택 시장도 많이 움직임을 크게 방향성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예, 고금리가 뭐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의 뭐 기준금리 좀 인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내년에는 그럼 조금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내년에 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 금리는 꿈틀꿈틀하면서 슬슬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의 역할은 시장 금리를 이쪽 방향으로 끄는. 그러니까 100마리의 말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선두에 달리고 있는 말 한 3마리, 4마리를 이쪽 방향으로 끌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쪽으로 내려갈 것 같네? 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들이 슬슬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건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러니까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은행채 5년물,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5년짜리 채권의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5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0.4%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비해서는 1%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5년짜리 금리의 이 변동이 이렇게 폭이 크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낮아지니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를 얹어서 판매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떨어지는데 12월 26일 어제 기준 보니까 3.37에서 5.74%. 그러니까 3%대 초반의 금리로 지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뭐 내년 초 중반 정도 되면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중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이 서울의 집값은 상승의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러면 서울은 좀 내리면 좋겠는데. 서울은 내년 되면 다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에 그 안정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렇죠. 예, 실수요자분들은 특히나 그러신데 사실상 어떤 정부든 그게 뭐 좌든 우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정부든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것조차 그거 역시도 그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집값의 안정화라는 건 예상될 수 있는 폭 안에서 서서하게 이제 오르는 거죠.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집을 안 살 테니까 아무도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주택 공급도 안 되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계속 이제 시장은 침체로 돌아서는 뭐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예측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 그게 크게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어떤 정부든 얘기하든 이제 안정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제 주택 가격 전망이 나온 거는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은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거죠. 슬슬 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서울은 올해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는 1%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방이 또 떨어지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3.4% 떨어졌는데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수치는 뭐 정확하게 그럼 서울 집 사야 돼, 지방은 집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 좀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 혹은 보합을 유지하겠지만은 이게 큰 폭으로 어떻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이나 올해나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무주택자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네. 또 급락하게 되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서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큰 문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왜 고점에 물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S전자를 샀는데 나는 9만 원대 92층에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주는 뭐 이런 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도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면서 그로 인한 세금도 계속 내야 되고 또 원리금 상환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그렇게 비싸게 집을 사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것보다는 어쨌든 비싸게 사셨을 테니까 이분들의 보유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원리금 상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도 그 어떻게든 어떤 정부에서든 그걸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군요. 이제 오늘 질문 중에 네. 제일 제가 궁금한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네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2년을 모아야 된단다. 네. 그러면은 뭐 한 16년 정도는 하나도 안 써야 된다는데 그 네. 가능할까? 못 산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사실 소득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게 50%만 저축한다 그래도 야 많이 하네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 사람? 한 60%, 70% 가능한 게 누가 있냐면 그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미혼 가구.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0만 원 벌더라도 150만 원 저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수 알뜰살뜰 있죠. 저축할 수 있는데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면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하는 경우는 그렇죠. 더 나가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많아요. 네. 이것저것 쓰다 보면 네, 네. 사실상 많이 못 모읍니다. 네. 그런데 절반을 모은다고 치더라도 다 모았을 때 15.2년이니까 나 절반은 저축한다. 그래도 30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내 집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중위소득 대비 중위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는 뭐 그냥 추이, 방향 정도로 참고하셔야 되지, 이게 뭐 집값이 되게 비싸다 혹은 싸졌다라는 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꾸준히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수준별로 보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소득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로 봤을 때는 15.2년이 걸리지만 오히려 소득이 그럼 높은 사람은 덜 걸릴 것 같냐?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는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이 나오는 걸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집을 봤을 때. 비싼 집에 사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소득으로 집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득은 대출을 갚을 때 그 대출을 얼마나 질 수 있느냐의 능력 정도를 판단하는 거지. 너무 슬픈데요. 대부분 이제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그럼 네. 소득이 얼마가 돼야 돼? 뭐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돼? 연봉이 얼마야 돼? 이게 아니라 5억짜리 집을 살려면 1억은 모아야 네. 80%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럼 내가 80% 대출이 규제에 따라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1억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얘기하는 무슨 수저 얘기하잖아요. 네. 대금론 같이. 그분들이 뭐 소득이 높으면 금수저, 이게 아니죠. 예. 많은 돈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맞아요. 네,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PIR이라는 건 그냥 사실은 뭐 추이, 방향 이 정도만 놓고 봐야 되고, 그럼 나는 집 사기 글렀어,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소득 분위별로, 지역별로, 주택의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절망적인 데이터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냥 추이가 이렇구나.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뭐 집 살 때 우리 돈 지금 가치로 하면 뭐 10억, 20억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집을 샀나. 물론 이 지표가 높아진다는 거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어서 조금 그게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거 자체에다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뼈 맞았어요. 제가 네. 아우 세상에, 월급을 16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산대요.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그게 아니라 집은 내 돈 갖고 사는 거 아니고 대출로 사는 거라는 그렇죠, 그 말이. 자산. 그럼 이 말은 물려받은 돈. 대출로 집을 사가지고 최소한 뭐 이렇게 한 푼도 안 쓰는 게 16년이니까 네. 그러면 한 30년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그렇죠. 결론이,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대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사이입니다. 그럼 팔고 또. 네, 거의 넓은 그런 쪽으로 분들이 가니까. 많다는 거죠. 뭐 대환도 있겠지만은 네. 집값이 오르는 게 대출 이자율보다는 높다 보니까 내가 5억에 산 집이 한 6년, 7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7억이 됐네? 혹은 6억이 됐네? 그럼 그거 팔고 조금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출을 만기까지 끝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요. 80세까지 갚아야 돼. 은행도 그걸 바라고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중간에 집 팔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숫자가 크다 보면은 이 거리를 갖게 돼요. 나는 집 못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은 저렇게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 모아야지 하시면 이게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 방법을 찾아보면 실제로는 조금 현실과는 예. 다르다.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서울이 집값이 네.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53점이래요. 네. 53점이면 어이구. 그러니까 84점 만점이거든요. 네. 53점이면 그래도 꽤 높은 점수. 그럼 작년보다도 12점이 올랐다는데 그럼 예. 더 당첨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당첨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이 가점제를 적용하는 건 이제 민영주택들, 네. 그러니까 LH나 SH 이런 곳들 말고 예. 그냥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민간 택지에 짓는 그런 아파트들 분양할 때 점수를 매기거든요. 무주택 기간 얼마, 부양가족 수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총점 84점을 냈는데.
재작년처럼 청약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84점 만점 중에 서울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이었어요. 69점인데도 봤어요. 그죠? 69. 가리는 거야? 말리는 거야? 여기는 뭐 부양가족 한 5명 그렇죠. 정도 돼야 기본. 되고. 애기는 3명은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부모님 모시고 뭐 이렇게 해야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에다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다 합쳐봐야 32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부양가족 수가 한 6, 7명은 돼야 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69점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점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당첨된다라는 건 그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는 건데 그렇죠. 60점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53점이라는 거, 그 작년보다는 한 12점 정도 올랐다는 거는 청약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서울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사실 딴 데는 안 그렇죠. 네, 지방도 아직도 이제 미분양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도 다 그렇지는 않고요. 괜찮은 입지가 좋거나 특히나 이제 분양가가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좀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은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네.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당장 총선이 있다고 아파트가 쏟아지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규제라든지 공약들이 무주택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빵이라던데요.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니까요. 예, 이게 입주 물량, 주택 공급 물량이 없으면 이제 뭐 전세 수요나 이런 분들 움직이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할 때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세값이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라는 게 지금 뭐 합쳐보면은 진짜 뭐 100만 가구 이렇게 되는데 많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허물지는 않겠지만 뭐 단지별로 이렇게 허물다 보면 그 수요들은 그 주변에 이제 전세로 혹은 월세로 나와야 되죠. 아이고, 그게 문제네요. 근데 그 주변에도 공급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있던 집 혹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야 이참에 출퇴근하고는 있었는데 우리 이거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안에는 서울에 전세 살자. 오히려 출퇴근 가까운 쪽으로 임시로 사는 거니까 어차피 그쵸. 네,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해가지고 눈을 돌렸을 때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전혀 없게 되면 네.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될 거고 그 전세 가격 오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당연히 거. 그럴 수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이제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 대비 126% 이것만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초과하는 전세는 빌라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어. 그게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아파트로 다 몰려가게 될 것이고 아파트는 시세 대비해 가지고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시세를 밀어 올리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이 전세 수요는 더 몰리게 될 거고 그런데 이 정도로 이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수급지수, 그러니까 전국 수급지수라고 한다면은 100이면은 그냥 뭐 들어오는 필요한 사람, 공급되는 수요 이게 딱 맞는 건데 100 밑으로 떨어지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서울 보니까 내년 수급 지수가 56.7이에요. 그런 무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건 100인데 6채도 안 된다고? 예, 공급되는 게 60채도 안 된다. 어머, 56채밖에 안 어떡해요. 된다는 예. 겁니다. 이러니까 내년에 심각한데 문제는 2, 3년 후에 공급 부족. 지난번에 뭐 PF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건설을 안 하다 보면은 2, 3년 후엔 진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 주택 가격 폭등 이 현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연끌해가지고 2030 세대들이 집을 많이 샀는데 네. 대출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오는 일도 많다는데요. 사실상 경매로 넘어오는 거는 그 숫자는 꾸준해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 물건은 마치 집에 우리는 물 새는데 없어라고 하는데 수도관에 보면 졸졸졸졸 어딘가에선 그 누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싹 이 경매 물건에 나온 것들을 싹 잡아가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정말 경매가가 뭐 5억 원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5억 6천 뭐 6억 이렇게 낙찰을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쌓이고 있을 뿐이지 졸졸졸졸졸 늘 흐르던 그 물의 양은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양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우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금리 오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대출을 못 갚아서 넘어오는 수요보다는 전세 사기 수요.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전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전세 사기가 올 초, 작년 말 이런 때 터졌는데
그게 이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몇 달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짧아도 뭐 6개월, 그다음에 6개월. 보통 보면 한 1년 1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가지고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특히나 그런 것들은 이제 빌라 뭐 이런 이 주택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물건들이 좀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 경매 시장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경매 건수가 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꾸준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뭐 한동안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살짝 늘어날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게 쌓이게 된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경매는 시세보다는 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싸게 나오니까 그 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건 관망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아, 거거든요. 고민하는 거네요. 저 가격에 들어가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좀 불안한 거죠. 이 집이 좋아 안 좋아를 떠나서 일단 싸게 나왔는데 네.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게 되면 저게 싼 게 아닐 텐데 이 수요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관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즉 경매 물건이 쌓인다라는 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행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 시장에 경매 물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이는 양상을 보고 향후 이제 주택 경기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 부족 얘기를 아까 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상황이면 네.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세값이든 아파트 집값이든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상승폭이 예.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저는 네. 이게 이제 이미 수요를 다 흡수했다가 아니라 우리 추우면 이사 잘 안 가는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하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값 상승폭이 살짝 주춤했다는 건 그냥 그런 요인인 거고 이제 봄 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또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뭐 역전세난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정부가 이런 게 당국에서 해야 될 것들은 그 안전장치들, 전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이나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실한 부분이나 허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 아니라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 대책들만 나오고 있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런 비슷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논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거리긴 한데 내년 4월까지는 그 누구도 일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개인정보라고 사실상 또 그렇기도 해요. 이제 선량한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나의 세무정보나 뭐 이 신용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근데 합니다. 계약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 그건 좀 그럼 계약을 엉뚱해요. 하고 나중에 봤는데 네. 옳다구나 큰일 났네. 네. 이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서 그걸 중개해주는 중개인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에서 그 안전선의 기준이라는 거는 세입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전 같이 우리가 순진한 상황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싸면 안 돼. 예.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보다 앞서서 뭐가 대출이 있으면 그래서 안 돼.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확인해 봐야 돼. 네. 집값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돼.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전세 사기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교묘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그분들의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책임이나 이런 권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이제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네.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재건축 절차를 하자. 네.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이 없으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으니까 이제 중간중간 생략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30년 이상 된 건물이 굉장히 용산구에 제일 많아요. 예, 서울에 21만 가구 정도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발전이 되오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 강 북쪽에 오래 지어진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의도 개발하면서 여의도에 오래된 아파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에 또 오래된 아파트들 있고 하는데 30년 이상 되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은 이건 낭비
낭비니까 네. 봐서 안전하지 못한 건물만 헐겠다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의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하면 계속 사세요. 저희 집에 녹물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래도 안전하니까 사세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한데 지금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 이상 됐으면 오케이 봐드릴게요. 한번 재건축 해도 되나? 에이 안전한데요. 재건축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컨셉은 뭐 낭비다 뭐 이런 거였지만 사실은 이제 주택 규제 정책의 하나로 쓰였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뜨거우면 네. 야 이거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그냥 살 수 있어. 집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안전 진단을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통과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통과했다라는 건 야 우리 집 안전하지 못하대. D등급, 2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곧 헐어야 된다. 뭐 이제 위에 요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라는 건 우리 집 안전하지 못해서 재건축 통과했다. 이 말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정부 때마다 어떤 정부에 들었으냐 그때 집값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오래된 건물 똑같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2등급을 받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합리적으로 그래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 없이 패스하자. 오래됐으니까 이 집은 진짜 30년 동안 썼으면 그 안에 수도관도 낡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을 30년 이상 되게 되면 안전진단 없이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자. 요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이번에 대환대출 플랫폼이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신용대출만 되다가 이번엔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는 겁니다. 사실 이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금리 고금리에 이제 서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으니 금리를 한눈에 비교를 해보고 중간에 얼마든지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갈아타도록 만들어서 이런 금리 비용, 이자 비용을 조금 낮추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인데 뭐 신용대출은 이제 규모가 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0.1%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진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아마 내년 초 1월 초중순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이나 웹에서 모든 은행, 뭐 참여하는 뭐 보험사나 이런 곳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몇 가지 서류 제출하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기존에서는 우리 은행에 담보대출 하고 있었는데 옮겨간다 그러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유리한 조건을 주면서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서류를 써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가면 그렇게 하죠. 네. 뭐 이제 A 은행에 쭉 한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었는데 B 은행 가니까 무려 1%포인트나 싸네. 그래서 A 은행 가가지고 저 이제 갈아탈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 금리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진즉 얘기해서 저는 지금 이게 통신사,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 다 같아요. 비슷해요. 저 갈아탈래요. 그럼 고객님 저희도 사은품 있으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는 그 심정은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 시장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중도상환 수수료. 그것도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서 내가 좀 줄이는 이자 비용. 이게 3년 동안 받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 그게 거의 그 정도의 그 이자 차이예요. 딱 보면. 네, 이거 이자 물가 중도상환으로 물가 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해 보셔가지고 갈아타는 거 중요하고요. 그거 아마 이제 계산을 플랫폼에서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늘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는 것처럼 저는 반반이요. 변동금리냐 아니면 고정금리냐인데 고정금리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은 채권에 영향을 미치고 예. 이건 이제 주로 고정금리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동금리 대출은 예금이자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예금이자라는 건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보다도 어떤 대출로 갈아탈 것이냐가 사실은 더 요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가 지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왜 대출도 그 30년 다 내시는 분 거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집을 보유하고 대출을 가져갈 건지를 계산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한 5년 정도에 실제로 고정금리가 저렴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쭉 해보면
비슷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을 한번 따져 보신 다음에 아마 추이가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변동금리가 약간 더 유리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네, 예. 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영향이 좀 괜찮으면 뉴스가 그렇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만약에 뭐 1%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잡고 가야 네.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새해에도요. 근데 정보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